1970년 가을, 산골 마을에는 단풍잎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해가 기울어가는 저녁 무렵, 김씨댁 마당에서는 며느리 순덕이가 장독대 주위를 정리하고 있었다. 35살의 순덕이는 이 집에 시집 온 지 벌써 15년째였지만 여전히 시어머니 박봉순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고 있었다. 순덕아, 간장독 뚜껑이 제대로 덮여있나 확인해봐. 안채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순덕이는 재빠르게 대답했다. 네, 어머니. 순덕이는 하나하나 장독대를 살펴보며 정리했다. 된장독, 간장독, 고추장독.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는 옹기들이 가지런히 늘어서 있었다. 그런데 맨 끝에 있는 오래된 독을 옮기려던 순간 뭔가 딱딱한 것이 손에 닿았다. 이게 뭐지? 순덕이는 독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독 밑바닥에 기름 종이에 쌓인 무언가가 있었다. 호기심에 이끌려 종이를 벗겨보니 낡고 누런 문서가 나타났다. 이게 땅 문서? 순덕이는 깜짝 놀랐다. 비록 한글을 조금밖에 모르지만 토지대장이라는 글자와 함께 적힌 숫자들을 보니 분명 땅과 관련된 중요한 문서인 것 같았다. 더욱 놀라운 것은 문서에 적힌 땅의 크기였다. 무려 300평이나 되는 논밭이었다. 어머니. 순덕이는 급하게 안채로 뛰어갔다. 박봉수는 저녁 준비를 하던 중이었는데 며느리의 다급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왜 그러냐? 무슨 일이야? 어머니, 이걸 보세요. 장독대 밑에서 이런 게 나왔어요. 순덕이가 내민 문서를 본 박봉순의 눈이 커졌다. 이게 뭐야? 땅 문서 같은데요. 300평짜리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박봉수는 문서를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봤다. 비록 글을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이런 문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고 있었다. 특히 이 가난한 산골 마을에서 300평의 땅이라니 그야말로 횡재였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정말 자신들 소유가 맞는지였다. 문서에 적힌 위치를 보니 마을 뒤편 야산 일대인 것 같았는데 그 땅은 오래전부터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곳이었다. 그런데 순덕아, 너 이걸 언제부터 알고 있었냐? 갑자기 박봉순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네? 저는 오늘 처음 봤어요. 장독을 옮기다가 우연히. 정말로? 박봉순의 눈빛이 의심스러워졌다. 며느리가 혹시 이 문서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일부러 장독대를 정리한다며 찾아낸 것은 아닐까?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웃집 아낙네들부터 시작해서 동네 어른들까지 금방 김씨댁 마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어머, 정말 땅 문서가 나왔다는 게 사실이야? 300평이나 된다며? 요즘 땅값으로 치면 엄청난 돈이겠네. 그런데 어떻게 며느리가 딱 그 독 밑에서 찾았을까?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시작됐다. 특히 마지막 말에 순덕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혹시 순덕이가 미리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러게 말이야. 하필이면 며느리가 찾았다는 게 좀 이상하지? 이거 며느리가 노린 거 아니냐? 악의적인 추측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다. 순덕이는 얼굴이 새파래져서 손을 흔들었다. 아니에요. 정말 오늘 처음 본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다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의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오히려 순덕이가 변명을 할수록 더욱 의심스럽다는 표정들이었다. 박봉수는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더욱 화가 났다. 마을에서 체면을 중시하며 살아온 그녀로서는 며느리가 땅 문서를 숨겼다는 의심을 받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웠다. 순덕아, 정말 너 이 문서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지? 어머니, 정말로 몰랐어요. 진짜예요. 그럼 어떻게 하필 내가 그 독을 옮기게 됐어? 평소에는 그 독은 건드리지도 않았잖아. 박봉순의 추궁에 순덕이는 할 말을 잃었다. 사실 평소에는 그 독을 옮길 일이 없었다. 오늘따라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자신도 모르겠었다. 그냥 장독대를 깨끗이 정리하고 싶어서. 그냥 15년 동안 한 번도 옮기지 않던 독을 오늘 갑자기 그냥? 박봉순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마을 사람들도 숨죽이고 이 모자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다. 어머니, 정말 억울해요. 저는 정말 순덕이가 울음을 터뜨리려는 순간 갑자기 마을 입구에서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큰일 났다. 광산에서 큰일 났어. 한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오며 소리쳤다. 광산이 무너졌어. 사람들이 매몰됐다고. 순간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 마을 남자들 대부분이 인근 광산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순덕이의 남편 철호도 그 광산에서 일하고 있었다. 우리 철호는 괜찮겠지요? 순덕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다. 땅 문서 때문에 벌어진 논란은 순식간에 잊혀지고 모든 사람들이 광산 쪽으로 뛰어가기 시작했다. 어머니, 저도 가볼게요. 순덕이가 치마를 들고 뛰려고 하자 박봉순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순덕아, 그 문서 절대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지 마라. 일단 숨겨놔. 네, 지금은 광산 사고가 더 중요하지만 이 일은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내가 정말 결백하다면 그걸 증명해야 할 거야. 박봉순의 차가운 말에 순덕이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시어머니마저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남편의 안위가 더 급했다. 알겠어요, 어머니. 순덕이는 문서를 받아 안전한 곳에 숨기고는 광산으로 향해 뛰어갔다. 뒤에서 박봉순도 따라왔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차가운 벽이 생겨난 것 같았다. 저 멀리 광산에서는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마을의 평화로운 일상은 한순간에 깨져버렸고 땅 문서를 둘러싼 의혹은 더 큰 비극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다. 순덕이는 뛰면서 생각했다. 정말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의심하는 걸까? 그리고 남편의 안전을 간절히 기도했다. 이 모든 일이 악몽이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순덕이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진짜 음모는 지금부터 시작될 것이고 그 음모의 중심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광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마을 사람들이 수십 명이나 모여 있었다. 검은 연기가 갱도 입구에서 피어오르고 구조대원들이 급하게 들락날락하고 있었다. 순덕이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다. 철호야, 철호야. 순덕이는 갱도 입구 쪽으로 뛰어가려 했지만 구조대원이 막아섰다. 부인, 위험해요. 이쪽으로 올 수 없습니다. 제발요. 우리 남편이 안에 있어요. 철호. 김철호가 안에 있다고요. 순덕이는 울면서 구조대원에게 매달렸다. 구조대원은 명단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김철호 씨, 네, 매몰된 분들 중에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안에 몇 명이나 갇혀 있어요? 지금까지 파악된 건 11명입니다. 다들 갱도 깊숙한 곳에서 일하다가 구조대원의 말에 순덕이는 눈앞이 깜깜해졌다. 11명. 그 중에 남편이 있다니. 박봉순도 이때 도착했다. 평소 냉정했던 그녀도 이런 상황 앞에서는 당황스러워 보였다. 구조 작업은 언제까지 걸려요? 박봉순이 구조대장에게 물었다. 아직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갱도가 완전히 무너진 게 아니라 일부만 막힌 상황이라 희망은 있어요. 다만 시간이 문제죠. 시간이요? 공기가 부족할 수 있거든요. 최대한 빨리 구조하려고 하지만 구조대장의 말에 순덕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갑자기 갱도 쪽으로 뛰어가려 했다. 철호야, 철호야, 대답해. 살아있다고 대답해. 부인, 안 돼요. 구조대원들이 순덕이를 붙잡았지만 그녀는 온 힘을 다해 저항했다. 제발요. 한 번만요. 한 번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위험합니다. 2차 붕괴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 갱도 안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구조대원들이 모두 조용히 하며 귀를 기울였다. 살려주세요. 미약하지만 분명한 사람 목소리였다. 순덕이는 그 소리를 듣고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다. 살아있어. 살아있어. 철호야, 엄마가 왔어. 하지만 그 목소리가 정말 철호의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갱도 안은 너무 어두웠고 목소리도 메아리 때문에 정확하게 들리지 않았다. 구조 작업은 밤늦게까지 계속됐다. 순덕이는 갱도 입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다른 가족들도 마찬가지였다. 모두들 초조하게 구조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순덕아, 좀 쉬어라. 이러다 너까지 쓰러진다. 박봉순이 며느리 옆에 앉으며 말했다. 하지만 순덕이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철호가 나올 때까지는 여기 있어야 해요. 철호가 저를 찾을지 모르잖아요. 그래도 물이라도 좀 마셔라. 박봉순이 물통을 건넸지만 순덕이는 받지 않았다. 저는 괜찮아요. 철호가 목마를 텐데. 그 순간 순덕이의 손에서 피가 나고 있다는 걸 박봉순이 발견했다. 순덕아, 내 손. 순덕이의 손바닥은 돌에 긁혀서 피가 나고 있었다. 갱도 입구의 돌더미를 맨손으로 치우려다 다친 것이었다. 아, 이건. 순덕이는 자신의 손을 보고서야 아픔을 느꼈다. 하지만 상관없다는 듯 다시 돌을 치우기 시작했다. 제발 빨리 나와줘. 철호야. 순덕이의 절절한 모습을 보며 박봉수는 마음이 복잡해졌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며느리를 의심했는데 지금 보니 순덕이는 오직 남편 걱정밖에 하지 않고 있었다. 새벽 3시경 드디어 갱도 안에서 큰 진전이 있었다. 한 명 구조됐습니다. 구조대원의 외침에 모든 사람들이 달려들었다. 들것에 실려 나온 사람은 마을의 젊은 청년이었다. 의식은 있었지만 상태가 좋지 않았다. 민수야, 민수야. 청년의 어머니가 울며 달려왔다. 순덕이도 희망을 품고 구조대원에게 물었다. 아내 우리 철호는 봤나요? 김철호. 아직 확인하지 못했어요. 갱도가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어서. 그 말에 순덕이는 다시 절망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다렸다. 오전 6시 두 번째 구조자가 나왔다. 이번에는 중년 남성이었는데 다리를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보였다. 그러나 여전히 철호는 나오지 않았다. 어머니, 철호는 언제 나올까요? 순덕이가 불안해하며 시어머니에게 물었다. 곧 나올 거야. 우리 철수는, 철호는 강한 아이야. 박봉순도 불안했지만 며느리를 위로했다. 그런데 박봉순은 순덕이를 부를 때 아들 이름을 잘못 말할 뻔했다. 너무 긴장한 나머지였다. 오전 8시경 세 번째 구조자가 나왔다. 이번에도 철호는 아니었다. 순덕이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아직 8명이 더 있어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구조대장이 위로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해 보였다. 점심시간이 되자 마을 부녀회에서 구조대원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해 왔다. 하지만 순덕이는 한 입도 먹을 수 없었다. 순덕아, 그래도 힘을 내려면 뭔가 먹어야지. 마을 이장 부인이 밥그릇을 내밀었지만 순덕이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저는 그때 갑자기 순덕이가 비틀거렸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고 서 있다 보니 몸에 무리가 온 것이었다. 순덕아, 박봉순이 재빠르게 며느리를 부축했다. 순덕이는 시어머니의 품에 기대며 중얼거렸다. 어머니, 철호가 나올 때까지는 제가 여기. 알았어. 그러니까 좀 쉬어라. 박봉수는 며느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아침에 땅 문서 때문에 차가웠던 마음이 조금씩 녹고 있었다. 오후 2시경 네 번째 구조자가 나왔다. 5번째, 6번째. 하나씩 구조될 때마다 순덕이는 기대와 실망을 반복했다. 그리고 오후 4시, 마침내 7번째 구조자가 나왔을 때였다. 철호야. 들것에 실려 나온 사람을 본 순덕이가 소리쳤다. 검은 석탄가루로 뒤덮여 있었지만 분명 남편 철호였다. 철호야. 순덕이는 미친 듯이 달려가 남편의 손을 잡았다. 철호는 의식이 희미했지만 아직 숨을 쉬고 있었다. 여보, 순덕아. 네, 저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괜찮아요. 순덕이는 울면서 남편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다. 그 손에서는 여전히 피가 나고 있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병원으로 빨리 이송해야 합니다. 의료진이 철호를 앰뷸런스로 옮겼다. 순덕이도 함께 타려고 했지만 자리가 부족했다. 저도 같이. 부인, 다음 차로 가세요. 지금은 응급치료가 우선이에요. 앰뷸런스가 떠나고 순덕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안도의 눈물이었다. 고생했다, 순덕아. 박봉순이 며느리 옆에 앉으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따뜻함이 있었다. 어머니, 철호가 살아있어요. 그래, 살아있어.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줘서 살아있는 거야. 박봉수는 며느리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하루 종일 지켜본 순덕이의 모습은 그녀가 정말로 이 가족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땅 문서를 탐내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헌신적일 수 있을까? 순덕아, 아까 그 문서일. 어머니, 그런 건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철호만 살아있으면 돼요. 순덕이의 말에 박봉수는 마음이 뜨끔했다. 며느리는 정말로
그 문서에 대해 욕심이 없는 것 같았다. 하지만 박봉수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이 모든 사고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욕심쟁이는 따로 있다는 것을. 구조 작업이 모두 끝날 때까지 순덕이와 박봉수는 함께 그 자리를 지켰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는 전에 없던 이해와 신뢰가 싹트기 시작했다. 철호가 병원에 입원한 지 사흘이 지났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다리 골절과 폐에 들어간 석탄가루 때문에 한동안 치료를 받아야 했다. 순덕이는 매일 병원을 오가며 남편을 돌봤고 박봉순도 며느리를 도우며 집안일을 챙겼다. 순덕아, 오늘은 내가 병원에 갈 테니까 너는 집에서 좀 쉬어라.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가는 게 낫죠. 아니야. 내가 너무 무리했어. 보기에도 말이 아니다. 박봉순의 배려에 순덕이는 고마워했다. 광산 사고 이후로 시어머니의 태도가 많이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순덕이가 빨래를 널고 있을 때 이상한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담 너머에서 마을 아낙네들이 수군거리는 소리였다. 그런데 정말 순덕이가 그 땅 문서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필이면 광산 사고 직전에 발견했다는 게 너무 우연이야. 혹시 광산 사고를 기회 삼아서 사람들 관심을 돌리려고 한 건 아닐까? 순덕이는 손에 들고 있던 빨래를 떨어뜨렸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이 광산 사고를 이용했다는 것인가? 그리고 말이야, 순덕이가 구조 현장에서 그렇게 난리를 친 것도 연기였을지도 몰라. 맞아. 너무 오버하지 않았나 싶어. 진짜로 걱정된다면 저렇게 소란을 피우지 않을 텐데. 순덕이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남편을 살리려고 온 힘을 다했는데 그것마저 연기라고 말하다니. 여러분, 그런 말하면 안 돼요. 순덕이가 담장 너머로 목소리를 높였다. 아낙네들은 깜짝 놀라며 서로를 바라봤다. 순덕아, 너 거기 있었어? 네. 지금 하신 말들 다 들었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아, 우리는 그냥 하는 소리였어. 아낙네들이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피했다. 하지만 순덕이는 그들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저녁에 박봉순이 병원에서 돌아왔다. 철호의 상태는 호전되고 있다고 했지만 박봉순의 표정이 어둡다. 어머니, 무슨 일 있었어요? 순덕아, 병원에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어. 소문이요? 박봉수는 한숨을 쉬며 앉았다. 사람들이 그러는데 내가 땅 문서를 위조했다고 하더라. 뭐라고요? 순덕이는 놀라서 벌떡 일어났다. 도장까지 위조해서 땅을 빼돌리려고 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어머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는 도장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소문이 너무 구체적이야. 누군가 일부러 퍼뜨리는 것 같아. 박봉순의 말에 순덕이는 온몸이 떨렸다. 누가 이런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것일까? 그런데 어머니, 누가 그런 소문을 퍼뜨렸는지 알 수 있을까요? 글쎄, 병원에서도 정확히는 모르겠다고 하더라.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 집안사를 너무 자세히 아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날 밤 순덕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도대체 누가 자신에게 이런 누명을 씌우는 것일까? 그리고 왜? 다음 날 아침 순덕이가 우물에 물을 길러 갔을 때 평소 친했던 이웃 아낙네들이
모두 그녀를 피했다. 안녕하세요. 순덕이가 인사해도 대충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쳤다. 심지어 평소 정이 많던 옆집 할머니까지도 시선을 피했다. 할머니, 저 순덕이에요. 아, 응, 안녕. 할머니는 어색하게 인사만 하고 서둘러 자리를 떴다. 순덕이는 혼자서 물을 기르며 서럽게 울었다. 남편이 생사를 오가던 순간에도 함께해준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덕이는 우연히 시누이 영자를 만났다. 영자는 시아주버니의 아내로 같은 마을에 살고 있었다. 평소에는 그다지 가깝지 않았지만 오늘은 반갑게 다가왔다. 순덕아, 고생이 많네. 철호는 어때? 언니, 다행히 많이 나아졌어요. 그런데 순덕아, 요즘 마을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던데? 영자의 말에 순덕이는 고개를 숙였다. 그게 정말 억울해요, 언니. 나는 내 편이야. 너 그런 애 아니라는 거 잘 알거든. 영자는 순덕이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묘한 빛이 있었다. 그런데 순덕아, 혹시 그 땅 문서 어디에 보관해뒀어? 집에. 안전한 곳에 숨겨뒀어요. 그래. 그런데 말이야,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전문가한테 보여서 진짜인지 확인해 보는 게 어때? 그게 좋을까요? 물론이지. 진짜라면 당당할 수 있잖아. 영자의 제안에 순덕이는 고민했다. 사실 그 문서가 정말 진짜인지 자신도 확신이 없었다. 언니, 그럼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읍사무소에 가면 토지대장을 확인할 수 있어. 내가 같이 가줄까? 정말요? 그럼 부탁드려도 될까요? 당연하지. 가족인데 뭘. 영자는 친절하게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다른 계획이 있었다. 다음 날 영자와 순덕이는 함께 읍사무소로 갔다. 토지 담당 공무원에게 문서를 보여주자 그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 문서가 언제 발견된 거라고 하셨죠? 일주일 전쯤요. 이상하네요. 이 토지는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어요. 네. 순덕이와 영자가 동시에 놀랐다. 1965년에 김영자 씨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네요. 순덕이는 영자를 바라봤다. 김영자. 그건 시누이의 이름이었다. 언니, 이게 무슨, 나도 모르겠어. 이상하네. 영자는 당황한 척했지만 사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5년 전에 그 땅이 헐값에 매물로 나왔을 때 몰래 사두었던 것이다. 그럼 이 문서는 위조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겠네요. 공무원의 말에 순덕이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읍사무소를 나온 순덕이는 영자에게 물었다. 언니,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당연하지. 나도 깜짝 놀랐어. 영자는 태연하게 거짓말했다. 그런데 순덕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사람들이 알면 더 큰 오해를 받을 텐데. 그게 차라리 조용히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어차피 내 거 아니니까. 영자의 말에 순덕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그날 저녁 마을에는 새로운 소문이 퍼졌다. 순덕이가 위조 문서 들고 읍사무소까지 갔다며? 역시 그래. 처음부터 수상했어. 이제는 공문서 위조까지.
정말 뻔뻔해. 이 소문의 진원지는 영자였다. 그녀는 읍사무소에서 돌아온 후 곧바로 마을 사람들에게 순덕이가 위조 문서를 들고 와서 망신당했다고 말하고 다녔다. 참, 그리고 말이야. 순덕이가 우리 집 도장을 훔쳐갔을지도 몰라. 내 집 도장을? 응. 그 문서에 찍힌 도장이 우리 집 도장이랑 비슷해 보이더라고. 영자의 거짓말에 사람들은 더욱 흥미로워했다. 그럼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야겠지. 이런 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영자는 속으로 미소 지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이제 순덕이는 완전히 마을에서 매장당할 것이고 그 땅은 확실히 자신의 것이 될 것이다. 그런데 영자는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었다. 박봉순이 며느리를 의심하던 마음이 이미 변했다는 것을, 그리고 진실은 생각보다 빨리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순덕이는 다시 한번 울면서 잠들었다.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일까? 그리고 자신은 언제까지 이런 누명을 뒤집었어야 하는 것일까? 하지만 순덕이는 몰랐다. 진짜 범인이 바로 곁에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범인이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노려왔다는 것을. 영자가 퍼뜨린 소문은 마을 전체로 번져나갔다. 순덕이가 위조 문서를 만들어 땅을 빼돌리려 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영자네 집 도장을 훔쳤다는 의혹까지. 마을 사람들은 점점 더 순덕이를 멀리했다. 순덕아, 병원 다녀와서 좀 쉬어라. 박봉순이 며느리를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철호의 상태는 많이 나아졌지만 순덕이는 연일 계속되는 소문 때문에 점점 야위어가고 있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잖아. 실제로 순덕이는 며칠째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다. 마을에서 장을 보러 나가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고 심지어 가게 주인도 대놓고 냉대했다. 어머니, 제가 정말 그런 짓을 했을까요? 뭔 소리야? 내가 언제 그런 애였어? 박봉순의 대답에 순덕이는 조금 안도했다. 적어도 시어머니는 자신을 믿어주고 있었다. 그날 오후 순덕이는 병원에서 돌아오던 길에 마을 어귀에서 몇 명의 남자들과 마주쳤다. 그 중에는 이장과 몇몇 마을 유지들이 있었다. 순덕이. 이장이 순덕이를 불렀다. 네, 이장님. 너 좀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영자가 정식으로 신고를 했어. 신고요? 도장 절도와 문서 위조 혐의로 말이야. 순덕이는 머리가 멍해졌다. 정식으로 신고까지 당했다니. 이장님, 저는 정말 그런 짓 안 했어요. 나도 내가 그럴 애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증거가 있다고 하니까. 증거요? 영자가 자기 집에서 위조 도장을 발견했다고 해. 그리고 내가 그 도장을 사용한 흔적까지 있다고 하더라. 순덕이는 어이가 없었다. 자신은 영자네 집에 가본 적도 거의 없는데 어떻게 도장을 훔칠 수 있단 말인가. 이장님, 그건 말이 안 되는. 순덕아, 일단 사실관계를 확인해야겠다. 내일 면사무소에서 조사를 받아야 할 것 같아. 이장의 말에 순덕이는 다리에 힘이 빠졌다. 이제 정말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되었다. 집에 돌아와 이 소식을 전하자 박봉수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내가 언제 남의 집 도장을 훔쳤다고. 어머니, 저 어떻게 하죠? 순덕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이제 정말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 같았다. 울지 마. 억울하면 더욱 당당해야 해. 박봉수는 며느리를 위로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의문이 들었다. 영자가 정말 도장을 도난당했을까? 그리고 위조 도장을 발견했다는 것도 너무 우연이 아닌가? 그날 밤 박봉수는 잠이 오지 않았다. 계속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자의 행동도 그렇고 소문이 퍼지는 양상도 너무 빨랐다. 새벽 2시경 박봉수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났다. 마당을 지나가던 중 영자네 집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이상하게 생각한 박봉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았다. 담장 틈새로 엿보니 영자가 무언가를 태우고 있었다. 종이 뭉치를 불에 던져 넣으면서 중얼거리고 있었다. 이제 증거는 다 없앴어. 순덕이 그녀는 이번에 완전히 끝이야. 박봉수는 깜짝 놀랐다. 영자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뜻이었다. 아무도 내가 5년 전에 그 땅을 샀다는 걸 모를 거야. 그리고 도장도 내가 직접 만든 위조 도장인데 누가 알겠어. 영자의 혼잣말을 들은 박봉수는 온몸이 떨렸다. 모든 것이 영자의 계획이었던 것이다. 박봉수는 더 자세히 보려고 했지만 갑자기 개가 짖기 시작했다. 누구야? 영자가 밖을 내다봤지만 박봉수는 이미 숨어버린 후였다. 이상하네. 분명 누군가 있었는데. 영자는 의심스러워하며 주변을 살펴봤지만 아무도 발견할 수 없었다. 박봉수는 조심스럽게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영자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5년 전에 땅을 샀다고? 그럼 그 땅 문서는 정말 가짜였구나. 그리고 위조 도장도 영자가 만든 거였어. 박봉수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영자가 오래전부터 그 땅을 노리고 있었고 순덕이가 땅 문서를 발견하자 이를 기회로 삼아 며느리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박봉수는 영자네 집 주변을 조사했다. 어젯밤 불을 태웠던 자리를 살펴보니 아직 완전히 타지 않은 종이 조각들이 남아 있었다. 박봉수는 조심스럽게 그 조각들을 주워 모았다. 대부분은 읽을 수 없을 정도로 탔지만 몇 개는 글자를 알아볼 수 있었다. 토지 매매 1968년 김영자 역시 영자가 그 땅을 미리 사둔 증거였다. 그리고 영자네 집 뒤편 창고도 살펴봤다. 창고 문은 잠겨 있지 않았는데 안을 들여다보니 이상한 것들이 보였다. 나무 조각에 새겨진 도장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서들. 박봉수는 그 중에서 자신의 눈을 의심할 만한 것을 발견했다. 김철호라고 새겨진 위조 도장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순덕이 가족의 인적사항이 자세히 적힌 수첩도 있었다. 이 여자가 이런 계획을 세운 지가 얼마나 오래됐단 말이야. 박봉수는 증거물들을 조심스럽게 가져왔다. 이제 영자의 계략을 폭로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오후에 순덕이가 면사무소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박봉수는 며느리를 불렀다. 순덕아, 면사무소에 가기 전에 할 말이 있어. 네, 어머니. 내 결백을 증명할 증거를 찾았어. 박봉순이 가져온 증거물들을 보여주자 순덕이는 깜짝 놀랐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영자가 숨겨둔 거야. 모든 게 다 그년의 짓이었어. 박봉수는 어젯밤에 본 것들을 자세히 설명했다. 순덕이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다. 영자 언니가
정말요? 그래. 그년이 오래전부터 그 땅을 노리고 있었어. 그리고 내가 문서를 찾자 이번 기회에 너를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한 거야. 순덕이는 분노와 억울함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어머니, 그럼 이 증거를 가지고 당연히 가져가야지. 그리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영자의 진짜 모습을 폭로해야 해. 오후 3시 면사무소에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박봉순과 순덕이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여러분,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박봉순이 마을회관 앞에 선 순덕이의 누명을 벗겨줄 증거가 있다고 말하자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영자도 그 자리에 나와 있었다. 그녀는 불안한 표정을 숨기려고 애쓰고 있었다. 여러분이 그동안 순덕이를 의심했지만 진짜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 박봉순이 증거물들을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했다. 이것은 위조 도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순덕이 가족의 정보를 미리 조사한 수첩입니다. 사람들은 놀라며 웅성거렸다. 그리고 이것은 어젯밤 태우다가 남은 종이 조각들입니다. 1968년에 그 땅을 매입했다는 증거입니다. 박봉순이 증거를 제시할 때마다 영자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도대체 누가? 영자야, 내가 한 짓이지? 박봉순이 영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모르는 일이야. 영자가 발뺌했지만 박봉순은 어젯밤에 들은 영자의 혼잣말까지 공개했다. 어젯밤 내가 한 말 다 들었어. 순덕이 그녀는 이번에 완전히 끝이야라고 했잖아. 이 말에 영자는 완전히 당황했다. 그건, 그리고 5년 전에 그 땅을 샀다고도 했지. 도장도 내가 직접 만든 위조 도장이라고. 박봉순의 폭로에 마을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다. 영자가 정말 그런 짓을? 그럼 순덕이는 억울했던 거네? 사람들의 시선이 영자에게 집중됐다. 영자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맞아. 내가 했어. 그 땅은 원래 내 거였어야 했어. 영자가 마침내 자백했다. 5년 전에 헐값에 산 땅인데 왜 순덕이 같은 년이 주인인 척 해야 해? 그럼 순덕이한테 누명을 씌운 것도. 그래, 내가 다 계획한 거야. 그년이 문서를 찾는 바람에 들킬 뻔했지만 오히려 기회가 됐어. 영자의 자백에 마을 사람들은 분노했다. 이 나쁜 년아,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순덕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사람들이 영자를 향해 야유를 보냈다. 순덕이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억울함이 풀린 안도감과 동시에 그동안의 고통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순덕아, 미안해. 우리가 널 의심했어. 정말 고생 많았다. 마을 사람들이 순덕이에게 사과하기 시작했다. 영자는 결국 경찰에 넘겨졌고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순덕이의 억울함은 완전히 풀렸고 마을 사람들의 신뢰도 회복됐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순덕이가 박봉순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뭘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우리 가족인데. 박봉순도 며느리를 껴안으며 말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다. 진정한 가족이 된 것이었다. 덕이는 다시 한번 울면서 잠들었다.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일까? 그리고 자신은 언제까지 이런 누명을 뒤집었어야 하는 것일까? 하지만 순덕이는 몰랐다. 진짜 범인이 바로 곁에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범인이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노려왔다는 것을. 영자가 체포된 지 한 달이 지났다. 마을에는 오랜만에 평온이 찾아왔다. 아침마다 들려오던 고함 소리도 밤늦게까지 이어지던 시끄러운 다툼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조심스레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다. 철호는 병원에서 퇴원해 집에서 회복 중이었다. 다리는 아직 불편했지만 얼굴에는 생기가 돌아왔다. 순이는 매일 남편의 곁을 지키며 정성껏 간병했다. 여보, 이제 정말 괜찮아질 것 같아. 철호가 순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응, 우리 마을도 이제 조용해졌으니까. 순이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어느 날 저녁 마을 이장 박봉순이 몇몇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철호와 순이 그리고 다른 주민들이 이장집 마당에 둘러앉았다. 여러분, 오늘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박봉순이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영자 씨가 소유하고 있던 그 넓은 땅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다. 영자의 땅은 마을 한복판에 위치한 비옥한 토지였다. 하지만 영자가 독차지하며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했던 곳이기도 했다. 지금 그 땅이 경매에 나올 예정입니다. 우리 마을에서 함께 돈을 모아 그 땅을 사면 어떨까요? 그리고 마을 공동의 농장으로 만드는 겁니다. 공동농장이요? 한 주민이 물었다. 네, 모두가 함께 농사 짓고 수확한 것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개인 욕심을 버리고 마을 전체가 하나 되는 거죠. 박봉순의 제안은 마을 전체 회의로 이어졌다. 마을회관에 모든 주민들이 모여들었다. 찬성하는 목소리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돈을 모으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한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래도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철호가 목발을 짚고 일어섰다. 영자 씨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이제는 정말 하나 되어 살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순이도 남편 곁에 서서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 집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만장일치로 공동농장 건설에 동의했다. 각자 형편에 맞게 돈을 모으기로 했고 노동력도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 2달 후 마을 사람들은 정말로 그 땅을 매입했다. 그리고 모든 주민들이 힘을 합쳐 농장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화합농장이라고 이름 짓는 게 어떨까요? 순이가 제안했다. 좋은 이름이네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봄이 되자 화합농장은 활기찬 일터가 되었다. 아침 일찍부터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나이든 할머니는 씨앗을 심고 젊은 사람들은 밭을 갈았다. 아이들까지 와서 작은 일들을 도왔다. 철호도 다리가 불편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했다. 앉아서 할 수 있는 작업들을 맡아서 했고 순이는 그런 남편을 자랑스러워했다. 예전에는 이 땅 때문에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 한 할아버지가 말했다. 이제는 이 땅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네. 가을이 되자 화합농장은 풍성한 결실을 맺었다. 배추, 무, 고구마, 콩 등 온갖 농작물이 주렁주렁 열렸다. 함께 땀 흘린 결과였기에 그 어떤 수확보다 값져 보였다. 와, 정말 많이 났네요. 아이들이 신나게 소리쳤다. 수확한 농작물은 공정하게 분배되었다. 각 가정의 크기와 기여도를 고려해서 나누었지만 아무도 불만을 표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 더 많이 주려고 했다. 우리 집은 이미 충분해요. 저쪽 할머니 댁에 더 드리세요. 순이가 말했다. 아니야, 철호 씨가 다리 다친 것도 있는데 더 가져가세요. 다른 주민이 대답했다. 이런 양보가 계속되자 박봉순 이장이 웃으며 중재했다. 수확을 기념해서 화합농장에서 마을 축제가 열렸다. 각 집에서 음식을 해와 함께 나누어 먹었다.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참여했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저녁이 되자 모닥불을 피우고 둘러앉았다. 누군가 아코디언을 가져와 연주했고 사람들은 옛날 노래를 함께 불렀다. 이런 게 진짜 마을 잔치지. 한 할아버지가 감동하며 말했다. 철호와 순이는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시련을 겪으며 더욱 단단해진 부부였다. 순이의 어머니도 며느리 옆에 앉아 함께 웃고 있었다. 순이야. 어머니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어머니야말로 고생 많으셨어요. 순이가 대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동안의 모든 오해와 갈등이 눈 녹듯이 사라졌다. 이제 정말로 한 가족이 되었다. 축제가 끝나고 며칠 후 순이는 시어머니와 함께 영자의 빈 집 앞을 지나게 되었다. 문이 굳게 잠긴 채 을씨년스럽게 서 있는 집이었다. 저 사람도 참 안 됐어.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모든 걸 잃었으니. 그러게요. 혼자서만 잘 살려고 하다가. 순이가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다행히 깨달았잖니.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팔을 살며시 잡았다. 네, 어머니. 우리는 이제 정말 가족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겨울이 오면서 화합농장은 잠깐 휴식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내년 봄에 대한 기대가 가득했다. 내년에는 더 큰 농장을 만들어 보자.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도 한쪽에 만들면 어떨까? 노인정도 농장 옆에 지으면 좋겠네. 꿈은 점점 커져갔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만의 꿈이 아니었다. 모두가 함께 꾸는 꿈이었다. 철호의 다리도 많이 좋아졌다.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었다. 순이는 그런 남편을 보며 행복해했다.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하네. 순이가 말했다. 그러게. 이제야 진짜 살맛이 나는 것 같아. 철호가 대답했다. 마을 전체가 하나가 되어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개인의 욕심을 버리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었다. 영자의 땅은 더 이상 갈등의 원인이 아니었다. 오히려 화합의 상징이 되었다. 미움과 질투 대신 용서와 사랑이 자리 잡은 마을이 되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진정한 풍요는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행복할 때 오는 것이라는 걸. 화합농장의 겨울 들판 위로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 눈 아래에서 내년 봄을 기다리는 씨앗들처럼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도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다.